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노동자 농민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농민은 이제 1919년 3.1운동을 겪은 이후의 농민은 그 이전의 농민하고는 이제 의식이 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조직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사회에서 농민층은 당시에 한편으로 자본주의에 의한 수탈과 그다음에 봉건, 지주제에 의한 억압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들이 이제 수탈을 당하면서 당시에 노동계급의 동맹군으로서 1920년대 이후에는 반제 반봉건 투쟁의 이제 대열에 나서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당시 객관적인 상황도 이제 우리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당시에 농촌 사회의 계급이 지주는 약간 증가를 하지만은 자작농은 감소를 하고 소작농도 감소를 하고 자소작농도 감소를 하고 소작농은 증가돼 가면서 특히 이제 빈민들이 증가해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촌사회의 어떤 현실이 소장인으로 전락하는 농민이 많아지고 소작 조건이 계속 악화되어가는 그런 농촌 현실 하에서 농민들은 자기들을 지키는 자유수단으로서 소작쟁이가 2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소작쟁이 중심의 농민운동이 점차 조직화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922년 8월에 노동공제에서 소작인이여 단결하라 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당시에 노동공제에서 일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지주와 자본가에 반대해서 투쟁할 것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22년 9월에는 전주에서 노동공제라고 하는 데서 소작인 부를 설치하고 소작인의 투쟁을 직접적으로 지도 내지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1924년에 노동공제가 해체된 후에는 노동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당시에 조선 노농총동맹,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농민의 총동맹이 2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그렇게 하면서 소작인 단체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서 소작쟁이를 주도해가는, 즉 24년에 노동공제에서 노동총동맹에서 그래서 이미 노동총동맹 산하에 농민총동맹에는 32개의 산하단체가 있었고 거기에 구성원이 24,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보면은 1920년서부터 25년까지 전국적으로 610건의 소작쟁이가 있었고 거기에 3만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소작쟁이를 하는 요구 조건은 첫 번째는 소작료가 당시에는 50%나 혹은 심지어는 일본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의 60%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소작료율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소작료를 30%나 혹은 40%로 해주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든가, 혹은 소작료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지주가 부담해라 라고 요구는, 그 당시엔 소작료뿐만 아니라 세금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주와 마름은
중간에 이제 지주 대신으로 이제 농민을 이렇게 이제 통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지주와 마름은 소작농에게 무상노동이나 뇌물을 강요하지 말라. 무상노동이라는 것은 지주의 집에 무슨 이제 관혼상제가 있다든가, 뭐 결혼이 있다든가, 혹은 이제 지주의 집에 예를 들면 큰 일이 있을 때에 소작인에게 와서 좀 일을 해라라고 이제 뭐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동척은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인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든, 일본 기관에서 만든 그 단체인데, 그것을 통해서 조선의 황무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일본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서 받아들여서 추진해 갑니다. 그래서 일본인 이민의 절대 반대, 그 다음에 소작권을 마음대로, 지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대한다,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여튼 소작쟁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소작인 조합이 1926년부터 이제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게 되는데, 그게 평안북도 용천군에 있었던 부리흥업 주식회사, 그게 전부 서선 농장, 이게 전부 일본인 농장입니다. 농장에 소작인 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그 소작쟁이가 굉장히 뭐 큰 형태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소작쟁이가 1930년대 이후에는 이 소작쟁이, 즉 농민운동이 합법적인 농민조합 운동이 아닌 비합법적인 조직운동,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소작인 조합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소작쟁이를 주도해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즉 19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운동에, 즉 노동조합, 농민조합에 이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폭력적인 적색 농민조합 운동이 많이 이제 확대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노동운동도 발달해 갔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선진적인 인텔리 등이 대중단체의 조직에 이제 주력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고, 그것은 당시에 특히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고양되고, 반면에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1920년대 들어서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노동자 대중들이 참가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즉 3월 원래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3월 하순 이후입니다. 3월 하순 이후부터 5월 달까지 노동자 농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제 되어 갔는데, 그런 3.1운동의 과정 속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3.1운동을 분수령으로 해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은 쇠퇴하고, 노동자, 농민 운동은 당시에 민족해방운동의 주요한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크게 20년대 운동은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1단계는 20년서부터 24년까지 단계고, 이 시기에는 주로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의 그 영향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인 운동회의가 1921년 9월에 부두 노동자들의 총파업, 그다음에 1923년에 경성에 있는 고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켜서 당시에 이제 신문에도 많이 실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다음에 1924년 3월에는 군산에 도정이라는 것은 정미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동맹 파업들이 있었고, 그것이 당시에 신문에 큰 뉴스를 차지하게 되었고, 비교적 큰 것만 해도 당시에 280건에 약 2만 3천 명이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단계는 25년부터 28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노동자의 파업 투쟁이 이전 시기보다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참여 인원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인 운동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전개된 경성의 전차 노동자들의 파업, 1925년에는 인쇄공들의 연쇄 파업, 경성에서 일어나게 되자 그게 평양, 부산, 영흥 이렇게 이제 퍼져가면서 연속 파업이 일어났어요. 1926년에는 약 70일간 계속된 목포에서 제유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중요한 현상은 1927년 5월 1일, 이게 노동자데이죠. 세계 노동자데이, 메이데이인데, 이런 식으로 메이데이의 김제 노동조합에서 메이데이 기념시위를 벌여서, 그것은 그들의 나름대로 뭐 생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파업 투쟁의 대중적 성장을 밑받침으로 해서 1927년에는 영흥 동맹 파업이 전개되게 되었고, 이 영흥 동맹 파업은 한 지역 노동자 전체가 하나의 목표에 따라서 투쟁해서 노동 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의 강화를 크게 보여주는, 그래서 50일간의 영흥 지방에서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그런 이제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것은 당시에 이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이 제2단계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단체들의 지도하에 조직성과 그 다음에 완강성을 띠고 전개되었으며, 투쟁을 통하여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이 현저히 강화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29년부터 31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이제 파업 투쟁이 요 2단계에서는 굉장히 정점에 달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진출, 대중적인 파업이 새로운 경향성을 내포하면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요 29년부터 31년 3년 동안의 파업 건수가 뭐 467건에 이르렀고, 참여한 노동자 수도 3년 동안에 4만 4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이제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업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보면은 북부 지방의, 조선의 북부 지방의 노동자들의 파업이 선구적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기에 3대 파업이라고 부를 그 파업이 원산 부두 노동자들의 총파업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있었고, 평양에는 고무공장하고 뭐 메리아스 농장 이런 공장들이 있었는데, 평양에 고무 노동자들의 파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업들의 그 완강성, 굉장히 투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전개되었고, 그다음에 투쟁 전술도 타 지방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특출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전체 노동자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공정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지가 아니라 참가자의 그 공정 노동자들이
파업의 총수의 42%를 차지했다는 측면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나름대로 의식의 어떤 선진성과 그들의 운동의 어떤 격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즉 지식인계층의 민족 부르주아 운동이 좀 분화되어 갖고 또 그 중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제 민중투쟁이 활발해졌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학생운동도 굉장히 학생들의 동맹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전국적인 반향을 얻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10월에는 마지막 황제였던 순정이 죽었는데 그 순정이 죽은 장례일이 10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정의 장례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1919년 3.1운동처럼 전국적인 시위를 모색을 해요. 모색을 하는데 일본이 조선총독부가 한 번 3.1운동에서 크게 되었기 때문에 1926년 그 소위 6월에 일어났던 투쟁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소위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모색을 했던 시도를 했던 그런 이제 조직체들을 대거 발각 구속하면서 그 60만세 운동은 1926년 60만세 운동은 크게 3.1운동처럼 확대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마지막 황제의 장례일이었던 6월 10일의 만세시도 일정하게 확대가 되어왔던 그런 양상들도 있다. 그래서 20년대는 나름대로 조선인들의 저항이 민중의식의 고향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독립운동도 1910년대에는 주로 이 간도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당시에 이주를 했던 조선인들을 근대적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독립기지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준비를 했던 시기라고 하면은 1920년대는 본격적으로 무장단체를 구성을 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였던 시기에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간도나 그 다음에 연해주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거기 이제 당시에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었는데 이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독립군의 어떤 기지들, 학교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장 단체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장 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핍니다. 1919년 이후에. 그래서 1920년에는 대한독립군 등이 2,000명이 국경을 넘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300명을 이제 사살하는 그런 이제 전과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일본군이 반대 공격으로 이제 일본군이 만주로 진격을 해가지고 독립군 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토벌 작전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1920년에 크게 두 번의 큰 전투가 일어나요. 하나가 20년에 5월에 당시에 이 광산 노동자 출신의 홍범도가 무장단체를 이제 동북삼성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장단체를 구성해서 이 일본군 1계대대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큰 성과를, 이게 1920년 5월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20년 10월에 다시 또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서 독립군 대토벌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1만 5천 명의 일본군이 들어와서 독립군의 직결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청산리 전투인데
거기서 이 독립군 연합체들이 그 지리적 이치를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일본을 유인해 가지고 당시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하는 이제 큰 성과로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일본군의 전투 중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첫 번째가 청산리 전투고 두 번째가 봉오동 전투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동북 삼성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 단체를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국내를 진공하면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직접 벌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 후에 그 시기에 이제 사진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전투 후에 승리한 이후에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일본군 1200명을 이제 사살하면서 큰 이제 성과를 거두고서 전투 승리한 이후에 이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독립운동의 단체들이 이 만주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그 편제해 있었어요. 편제해 있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1925년 이후에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의 통일 전선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운동의 어떤 흐름은 이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의 무장단체들의 연합운동과 그다음에 그런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그런 이제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크게 그 무장운동 단체 겸 자치정부, 자치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크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부였어요. 그래서 그 부가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 단체도 관할하고 그 지역의 민들도 이제 관할하고 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정부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의부는 집안현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한 자치정부였고 정의부는 대한통일부, 대한독립단 등의 무당단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의 연합체를 구성을 했고 신민부는 우에 크게 이제 이 신민부는 우에 북간도로부터 이제 연해주 쪽에 이르는 이 지역에서 북만주 지역에서의 어떤 조직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국내의 민족 유일당 운동, 좌익과 우익이 어떤 통일전성 운동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 만주 지역의 운동 단체에서도 이제 광범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국외 운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장에서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방식이 이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방식이 1920년서부터 1931년까지는 문화정치를 이제 포함한다고 했었는데 31년서부터 45년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군부 세력과 독점 재벌이 연합한 이제 파쇼 체제로 독재
체제죠. 일당 어떤 독재 체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통치해 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두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다시 두 시기로 나눴는데 그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전쟁 수행을 위한 전면적인 어떤 체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도 이제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을 이제 합일시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예를 들면 조선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창씨개명이라든지 뭐 징병, 징영, 정신대 이런 것이 다 그때 이제 37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로 그 흐름은 그러니까 통치 방식이 31년에서 36년까지는 이제 파시스트 통치의 시기였는데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전쟁을 확대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즉 조선 민중을 인적, 물적인 차원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동원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선 민족의 어떤 말살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사정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체제의 어떤 재편이 일어났고 그 재편 과정 속에서는 일본 자본주의가 큰 성장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유럽 국가 간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에서 그 여력이 없을 때 일본이 일본의 재벌이라든지 이런 층들이 동남아시아로 크게 진출해 갔어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이제 진출해 가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설비 투자와 상품 생산이 확대되게 되었고 그렇지만 독점 이제 그런 자본과 재벌들의 자본 축적은 민중 수탈을 이제 강화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었어요. 상품 생산은 늘어갔지만은 민중은 이제 수탈되면서 구매력은 저하돼 가지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소위 말하는 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소비가 안 되면은 상품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도